자, 교재 190페이지에 나와 있는 종합삼각과 관련된 예제는 풀지 말고, 그거는 안 해도 돼요. 190페이지, 191페이지 예제는 안 해도 되고, 191페이지에 가면 감가상각의 회계 처리에서 이제 직접법, 간접법이 있는데, 기업회 기준에서 인정하는 방법은 2번 간접법이다 하는 것 정도 알아두면 되고, 기타에 보면은 상각 완료자산 그쪽을 봅니다. 기업은 상각이 완료된 유형자산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이 기업이 상각이 완료된 자산을 영업활동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0원의 비만가액을 장부에 표시함으로써 상각이 완료된 후에도 계속 사용 중인 것을 표시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운유자산의 상각인데, 이거는 굳이 이렇게 정리를 안 해도 되는데, 일단 단기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장기의 경우에는 이제 운유자산 감가상각비로 해서 영업 외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하는 정도만 알아두면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회계상으로 나타나는 거는 없으니까, 자, 일단 여기서 기타 감가상각비, 운유자산 상각 있긴 있습니다만은 자세히 볼 필요는 없다. 자, 그 다음에 기준구입자산의 감가상각인데, 이제 유형자산을 연초에 기초에다가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되면은 여러 문제가 계산하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 중간에 이제 취득을 하게 되면 월할 기준으로, 세법 기준으로 봤을 때 월할 기준으로 하고, 또 반년 기준, 1년 기준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확하게 하려면 일할 생각해야 되겠죠. 일할 생각은 실제 적용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일할 생각하는 것보다는 월할 생각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자, 유형자산의 감액과 처분입니다. 일단 감액이라는 것은 그 해당 유형자산이 어떤 진부화되었다거나 어느 시장 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해서 유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장부가에게 현저하게 미달할 경우 손상차손의 인식여부, 손상차손 동그라미 치고 인식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때 유형자산의 손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당해 유형자산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흐름 총액의 추정액에 장부가에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유형자산 손상차손의 과목으로 해서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를 하더라. 자, 손상차손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에 인식한 금액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누계액과 같은 성격으로 유형자산 손상차손 누계액의 과목으로 해서 해당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를 해주면 된다. 자, 그리고 밑에 만일에 그게 회복이 됐다면 손상차손 누계액 범위 내에서 당초에 손상차손 잡았던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해서 유형자산 손상차손 환입 계정으로 처리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유형자산 손상차손 환입은 차손과 반대로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를 하면 된다. 그래서 밑에 회계 처리를 보게 되면 손상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형자산 손상차손, 그 다음에 대변에는 누계액, 그 다음에 반대로 회복이 됐다 한다면 대변에 손상차손 환입, 그리고 차손 누계액을 차감시켜주면 되겠죠. 자, 유형자산을 처분하게 되면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해서 처분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크다 한다면 처분이익이 생기고, 반대로 처분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작게 되면 처분 손실이 생긴다. 화면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 자, 다음 페이지 예제를 봅니다. 주민성은 7월 1일 지점 이전을 위해서 지도원가 1,000만원의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이 300만원. 자, 결국에는 이제 700만원짜리를 800에 처분했다는 거죠. 지도원가 1000이고 상각 누계액이 1300이니까 1000에서 300을 빼면 700이죠. 그래서 700짜리를 처분했다는 건데, 일단 대변의 건물 1000 취득원가가 나가고 그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 누계액 300 차변에 기록해주면 결국 700짜리를 800에 판게 되니까 처분이익은 100만원이죠. 700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제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800이 처분가액이죠. 그러니까 처분가액이 장부가액 700보다 크다. 위 예제에서 이 대금을 1년 후에 받기로 했다. 시장이율 10%다. 자, 건물 나갔고 감가상각비 300 맞고 장기 미수금 800. 자, 이렇게 되었는데 이거는 이제 현재 가치로 계산하는데 장기 미수금의 현재 가치가 7272800이었다. 자, 그리고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72만 7,200원이죠. 자, 요걸 계산하게 되면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위에 현금으로 800을 받는 것보다 훨씬 줄어들죠. 27만 2,800원이 되더라. 자, 12월 31일 미수금 800, 장기 미수금 800. 그다음에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이제 시간이 흘렀으니까 36만 3,600원이 남고 나머지 이자 수익 마찬가지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계산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 이제 1년 후 7월 1일 미수금 회수했다. 미수금 없어지고, 현재 가치 할인 차금 36만 3,600원도 없어지겠죠. 6개월이 됐으니까 이제 36만 3,600원이 되는 거죠. 자, 유형자산의 재평가입니다. 195페이지에. 의미 분류입니다.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주의에 의해서 취득원가로 계속 유지하거나 자산 재평가를 통하여 유형자산을 공정가액으로 수정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좀 봐야 됩니다. 자, 유형자산의 가액을 신뢰할 수 있는 측정 방법, 즉 공인감정평가기관에 의해서 공정가액으로 수정하는 것을 우리가 자산 재평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일단 그 시장 가격 자체를 수집하기가 좀 어렵고 또 계속 유형자산이 사업에 사용될 것으로 보는 때에는 이익적분법이나 삼각부대 재원가법을 사용해서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유형자산에 대한 원가 모형이나 재평가 모형 중 하나의 회계정책을 유형자산의 분류별로 선택해서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때 유형자산을 선별해서 공정가치로 재평가함으로써 기업에게 유리하거나 또는 재무상태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분류 항목별로 재평가를 실시해줘야 된다. 자, 밑에 보면 박스 밑에 원가 모형이나 재평가 모형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임의로 두 방법을 수시로 변경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일단 재평가 모형을 적용한 다음 다시 원가 모형으로 바꾸고자 할 때는 회계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더 목적적 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정당성을 제시해줘야 된다. 재평가의 회계 처리입니다. 자, 재평가의 회계 처리 보면은 밑에 비상각 자산의 경우에 있어서는 유형자산 증가시켜주고 대변의 재평가인 경우 나왔죠. 상각 대상 자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감가상각 무계획이 나와 있는데 방법 1과 2에 보면은 재평가액에서 취득원가를 차감한 감가상각 무계획.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보면은 감가상각 무계획이 대변에 또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 자, 그러면 그 오른쪽에 예제를 한번 바로 보죠. 주 동행은 예제를 보고 왼쪽 문제를 볼게요. 왼쪽 그 지문을, 내용을, 본문을. 자, 동행은 3년 전 취득하에 보유하던 토지가 취득원가 2천만 원인데 서울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로 재평가한 결과 공정가치가 2,500만 원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재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라. 자, 500만 원 증가시켜줘야 되겠죠. 토지 500 증가시켜주고 대변에 재평가 잉여금 500. 주 동행이 2년 전 취득하에 보유하던 건물 취득원가 1,000, 감가상각 무계획 400. 자, 이렇게 이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로 재평가한 결과 공정가치가 1,500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500이 지금 결과적으로 취득원가가 1,000이었고 감가상각 무계획이 그러면 결국에 400이었으니까 장부가액이 얼마가 되죠? 600이 되죠. 600. 자, 600이 되는데 공정가치가 1,500이래요. 그러면 재평가 잉여금이 결국에 900이 증가되는 건데 결국에 건물은 얼마가 증가돼요? 취득원가 1,000에다가 이게 공정가치 1,500이니까 500이 증가되죠. 500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무계획은 400이 차변으로 빠져야 된다. 자, 방법 2는 뭐냐 하니까 건물을 1,500으로 잡아주는 거죠. 공정가치 1,500 잡고 재평가 잉여금 900 잡고, 자, 여기서 이제 왼쪽에 산식하고 비교해 봐야 되는데 방법 1에서는 왼쪽에 보니까 유형자산을 어떻게 잡았어요? 재평가액 1,500이었고 취득원가 1,000이었죠. 그러니까 재평가액 1,500에서 취득원가 1,000 차감해서 건물 차이 나는 금액만 500만 원 증가시켜 준 것이고, 그 다음에 방법 2에 있어서는 유형자산이 지금 취득원가 얼마예요? 취득원가 1,000이고 그 다음에 비율이 1.5죠. 1.5. 그러니까 이제 조정 비율이 1.5가 되니까 어떻게 1,500이 되는 거죠. 지금 장부가액과 재평가액을 지금 그 밑에 별표를 쭉 해놓은 별표로 보게 되면 조정 비율은 장부가액이 얼마예요? 600이고 그 다음에 재평가액이 1,500이죠. 그럼 2.5다. 그럼 감가상각 무계획은 지금 400만 원에 2.5에서 400만 원을 빼준다. 그럼 400만 원 2.5면 얼마입니까? 428 200 하니까 1,000만 원에서 400을 빼니까 600을 조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감가상각 무계획은 기존 누계획 곱하기 이 조정 비율 2.5를 곱해서 기존 누계획 400을 차감시켜서 감가상각 무계획을 대변에 600을 잡아준다 한다는 거죠. 자, 주 동행이 2,500만 원인 것으로 재평가되었던 토지가 다음 회계연도에 재평가한 결과
1,800만 원으로 하락하였다. 재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라. 자, 2,500만 원까지 올랐던 것이 다음에 1,800으로 떨어졌다. 자, 그러면 일단 토지를 700을 감액을 시켜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당초에 재평가 잉여금을 우리가 얼마로 잡았었는데요? 500 잡았었죠. 그죠? 예, 500 재평가 잉여금 토지 있었잖아요. 자, 500 잡았는데 그거 없어져야 되겠죠. 그럼 나머지 200은 뭐냐? 재평가 손실이 된다. 자, 결국에 이 재평가 잉여금을 초과하는 손실 부분은 여외 비용으로 인식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오른쪽에서 예제 문제를 살펴봤으니까 다시 왼쪽으로 본문을 봅니다. 자, 재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는 토지와 같은 비상각 대상자산과 건물 등의 상각 대상자산으로 구분되어지는데 비상각 자산은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에 맞추어 조정하고 상각 대상자산은 감가상각 무게에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금액을 조정했죠. 이제 밑에 건물 같은 경우는 자산의 재평가로 인해서 장부금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기타 포괄 손익 유계액인 재평가 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그 감소액은 재평가 손실의 과목으로 해서 단기 손익 동그라미 치고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지. 그죠? 그러나 해당 자산에 대한 재평가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아까 회계 처리 받지 않은 재평가 잉여금 범위 내에서 이를 차감하고 부족분만을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재평가 잉여금이 발생한 회계 처리 요약 다음에 됐고 이때 상각 대상자산의 경우에는 두 가지. 첫째는 재평가 금액, 아까 방법 1이었죠. 재평가 금액에 맞추어서 감가상각 유계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형자산 가액을 조정해주는 방법과 둘째는 기존의 취득원가와 감가상각 유계액을 동일한 비율로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아까 조정 비율이 있었죠. 장부가액이 재평가 금액이 되도록 하는 거. 그래서 요거를 예제하고 재평가의 회계 처리 본문하고 같이 여러분들 비교해서 보면서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자연자원의 취득과 상각입니다. 197페이지 자연자원의 취득과 상각. 자연자원이란 광산, 산림, 유전 등과 같이 발굴, 벌채로 고갈되는 감모성 자산을 말하는데 뭐 이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일단 뭐 자연자원은 채굴이 완료되면 완전히 고갈되고 장부가액은 취득원가 플러스 탐사비, 개발비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는 것이다. 근데 참고로만 본다. 이거는 탐사비의 회계 처리 방법으로 성공원가법, 전부원가법이 있는데 상각은 자연자원의 상각은 우리가 감가상각이라 하지 않고 감모상각이라 하고 보통 생산량 비례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잔존가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이러한 감모상각비의 회계 처리는 다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와는 달리 직접 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성공원가법이라는 것과 전부원가법이라는 게 뭐냐 한번 보자. 자, 성공적 프로젝트에 직접 관련된 비용만을 자본화하고 성공하지 못한 프로젝트에 관련된 비용은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이는 탐사기간 중의 이익을 적게 하는 점에서 보수적인 방법이 될 것이고 성공한 프로젝트이든 아니든 자, 전부원가법은 모든 탐사 비용을 자본하는 방법이다. 성공원가법보다 탐사 기간 중의 이익을 많이 표시하는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자, 예제 주 상용개발은 광산을 3억 원에 구입했고 매장량이 100만 톤으로 추정되며 금년도의 채굴량이 10만 톤이다. 생산량 비례법에 의한 감모상각비 회계 처리를 하라. 자, 3억 원에 지금 총 매장량이 100만 톤인데 금년도 채굴량이 10만 톤이고 10분의 1이죠. 10분의 1이니까 감모상각비는 3억에 10분의 1, 3천만 원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199페이지 연습 문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중간고사 때 여러분들 봐야 되겠죠? 자,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비유동자산으로 가보자. 또 비유동 투자자산이다. 이게 이제 뭐 페이지가 좀 이렇게 뒤집어져가지고 투자자산을 보자는 거죠. 여기죠. 자, 일단 화면부터 한번 보게 되면 기업의 주된 사업 목적은 아니지만 여유자금을 장기간 투자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거나 더 많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다. 그래서 장기금융상품, 유동자산에 속하지 않는 장기의 금융상품이다. 일단 장기가 붙으면 유동자산에 못 들어가는 거죠. 유동자산 자체가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그렇죠. 투자유가증권, 유동자산에 속하지 않는 유가증권, 장기대여금 당연히 장기에 들어갔으니까 유동자산에 속하지 않는 장기의 대여금이죠. 자, 그리고 장기 운유 설비자산이 있다. 장기간 가동되지 않고 있는 설비자산을 말하는 것이고 단체 퇴직보험 예치금, 종업원의 퇴직금에 대한 보호장치로든 모든 퇴직보험 예치금이다. 투자부동산, 투자 목적 또는 비영업용으로 소유하는 토지 건물 등을 말한다.
자, 투자유가증권 보면은, 자, 투자주식, 지분형, 그 다음에 투자채권, 채권형, 투자주식, 매도가능증권, 지분법 적용주식,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거 앞에서 유가증권 할 때 살펴봤고, 그럼 뭐 요 두 가지만 보고 바로 교재로 봅니다. 211페이지에. 자, 투자자산의 정의 해가지고 뭐 나와 있는데, 일단 뭐 교재, 투자자산은 상대적으로 앞에 그 우리가 유형자산보다는 중요도가 좀 떨어지죠. 자, 투자자산이란 말 그대로 뭐 투자 목적을 갖고 있는 거죠. 다른 회사를 지배 또는 통제할 목적 또는 장기적인 투자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말한다. 대표적인 투자자산으로는 주식, 채권이 있는데 투자이익과 증권과 장기금융상품, 투자부동산 등이 있다. 다른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이는 주주가 됨을 의미하며 앞서 설명한 주식의 성격과 보유 목적에 따라 구분을 분류한다. 반면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사채라고 하는데 이는 취득회사의 경우 입장에서는 채권이 되고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사채라는 어떤 부채가 되는 거죠. 투자자산은 장기적으로 투자되는 자산으로서 일단 1년 이상이니까 일시보유 목적의 단기매매 증권이나 또는 영업활동 가운데 일어나는 채권 등을 포함하는 유동자산과는 구별된다. 단기매매 증권과 투자이익과 증권은 다 같이 주식 채권을 주요 투자 대상으로 하지만 전자가 뭐예요? 단기매매 증권은 단기 투자자산이고 투자이익과 증권의 경우에는 장기 투자자산이라는 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유동자산 가운데 이 투자자산은 유동성이 가장 높고, 즉 이제 유동성이 가장 높다는 것은 현금화가 가장 빠른 그 자산이죠. 자, 투자자산은 어떻게 이제 분류를 할 거냐? 자, 투자자산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어떠한 의도로 보유하는가, 또는 보유 목적에 따라 어떠한 자산을 보유하는가, 즉 보유 자산의 성격에 따라서 지금 분류를 하더라. 그래서 크게 투자 목적에 따른 분류와 자산 형태에 따른 분류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투자 목적에 따른 분류는 첫 번째, 다른 기업을 지배 통제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고, 두 번째, 장기의 이식이 뭐예요? 이자 불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투자의 어떤 성과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런 목적,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만기보유증권 이런 것들이죠. 세 번째, 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입니다. 투자부동산과 매도가능증권. 자, 자산 형태에 따른 분류입니다. 지분증권, 주식에 대한 투자, 부채증권, 채권에 대한 투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투자자산의 평가입니다. 투자주식의 평가. 자, 투자주식이라는 것은 일단 뭐 기본적으로 단기매매 증권에 속하지 않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 취득 시 매입 가격의 부대 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총평균법이나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취득원가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죠. 그러나 기말평가 시에서는 시장성 있는 투자주식, 시장성 없는 투자주식,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등 그 성격과 보유 목적에 따라서 구분해서 다른 평가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을 제외한 시장성 있는 투자주식은 시가주의다. 투자주식 중 시장성 있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 보유 목적에 따라 일시 보유 목적인 경우에는 앞에서 우리가 유가증권을 할 때 단기매매 증권으로 처리한다 했었고, 시장성 있는 주식을 일시 보유 목적이 아닌 장기 보유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한다고 했었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 시에는 매입가액의 부대 비용을 합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취득원가를 계산하고, 기말평가 시에는 시가에 의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죠. 다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단기 손익으로 바로 인식하지 않고, 자, 이게 중요한 거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기타 포괄 손익 유계액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과는 달리 당장 그 가까운 장래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본단 말이죠. 자,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서로 상계에서 표시하기 때문에 재무상태 표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또는 평가 손실 중 한 개만 나타나게 된다. 그 박스 밑에 바로 보면 처분 시에는 매도 가능 증권은 모든 그 관련된 계정이 다 없어져야 된다. 따라서 매도 가능 증권의 장부상 금액은 당연히 없어질 거고, 보유기간 중에 시가평가를 함으로써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계산되어 있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에 대한 잔액도 함께 제거되어야 한다. 보유 중이던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 시점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으로 인식하여 포괄손익계산상 영업외 수익으로 보고한다는 거죠.
공정가액에 의해서 평가를 해왔던 매도가능 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과 관련해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에 계상되어 있던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을 제거하고 손익에서 가감해줘야 된다. 자, 이거는 이제 예제를 봐야 또 무슨 의미인지 알겠는데, 해제는 청운주식회사의 주식 만주 액면가 1,000원, 단가 1,000원 현금으로 매입했습니다. 상장주식이며 총발행 주식은 10만 주다. 자, 그럼 어찌됐든 그 만주를 1,000원짜리를 만주를 매입했으니까 매도가능 증권, 즉 투자주식 1,000만원, 현금 1,000만원 이렇게 매입 처리를 했겠죠. 자, 주식의 가격이 주당 1,200원 올랐습니다. 200원 올랐으니까 200원의 만주 200만원 차변에 증가시켜주고, 결국엔 그것은 뭐다? 평가이익이 되는 거죠. 평가이익. 자, 위 주식을 1,300원에 매각했습니다. 자, 매도가능 증권을 1,300에 매도를 했으니까 현금이 1,300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아까 이제 평가이익이 어디 있었다? 평가이익이 대변에 200이 있었는데, 이 매도가능 증권이 처분이 되게 되면 그 평가이익도 같이 없어진다 했죠. 자, 근데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면서 매도가능 증권이 아까 200만원 증가됐으니까 1,200만원짜리 매도가능 증권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매도가능 증권 1,200. 자, 결국에 이제 그 평가이익이 차변으로 오면서 차변 합계가 1,500이 되면서 1,200을 빼니까 처분이익이 300이 나오게 되더라. 입니다. 자, 시장성 없는 주식입니다. 취득원가주의. 자, 투자주식 중 시장성 없는 주식은 취득원가주의를 원칙으로 하나. 다만 취득원가에 의해 평가한 경우엔 순자산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취득원가를 순자산가액으로 조정을 해주고, 당초 취득원가와 조정된 가액의 차이를 매도가능증권 손상차손으로 처리를 한다. 하지만 나중에 감액한 투자자산의 순자산가액이 회복한다면 감액전 장부가액을 한도로 해서, 즉 취득원가를 한도로 해서 매도가능증권 손상차손 환입으로 처리를 한다. 매도가능증권에 속하는 투자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 수익과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상차손, 손상차손 환입, 처분 손익은 모두 영업의 손익으로 보고한다는 겁니다. 예제 주회전은 2018년 9월 3일 남장주의 주식 만주를 현금으로 매입했다. 청운주의 주식은 비상장 주식이며 총발행 주식 수는 10만 주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매도가능증권 1,000만원, 현금 1,000만원이었는데 경영손실로 주당 순자산가액 900원으로 평가됐다. 뭐 잡으란 얘기입니까? 경영손실이었으니까 손상차손을 100만원 잡으란 얘기고, 그 손상차손 잡은 금액만큼 100만원을 줄여주라는 얘기죠. 자, 그 가액을 또 회복했답니다. 1,200원으로 평가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금액만큼 다시 100만원을 증가시켜주고 손상차손 환입 100만원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관계회사 주식입니다. 관계회사 주식 또 보면 투자주식 중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은 관계회사 주식 또는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으로 처리를 하고, 구입 대금과 부대 비용을 합한 금액을 재무상태표의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계정에 기록하고, 결산 시에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이때 일반적으로 다른 기업 주식을 20% 동가로 미친다. 20% 이상 보유하는 경우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자, 지분법은 관계회사를 경제적 당해 실체로 보아 관계회사의 지분 변동에 대하여 지분 비율만큼 비례적으로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계정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비례적으로 20% 이상이 되면, 즉 피투자회사가 단기순이익이나 단기순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지분 비율만큼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을 증가시켜 또는 감소시켜 주어서 우리가 그걸 뭐로 보느냐? 지분법 이익 또는 지분법 손실로 처리를 하고, 이익잉여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한 경우에는 이익잉여의 증가 또는 감소로, 자본잉여 및 자본조정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한 경우에는 자본조정 항목인 투자이익과증권 평가이익, 투자이익과증권 평가손실로 처리를 하더라. 만일에 현금으로 배당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배당금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을 차감시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는 현금 배당을 했기 때문에 관계기업의 지분이 감소한다는 얘기죠. 한편 취득 시에 발생하는 투자 차익에 대해서는 상각기간을 통해서 지분율만큼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에 가산 또는 차감하고, 이를 지분법 평가 이익 또는 지분법 평가 손실로 처리를 해줘야 된다. 자, 투자 차익은 피투자회사의 공정고 가액보다 취득 시 지급한 금액이 크거나 작을 때 발생하게 되고, 즉 취득가액이 순자산 공정가액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상각기간 동안 이를 피투자회사의 공정가치에 맞추기 위해서
지분법 적용투자주식을 지분율만큼 줄이고 미달에 지급한 금액은 지분율만큼 높아지는 거다. 예제를 한번 보게 되면 만주를 현금으로 매입했다. 상장된 주식이고 총발행 주식 5만 주이다. 그럼 우리가 20% 갖고 있는 거죠. 지분법 적용투자주식 1,000만 원 잡고 현금 1,000만 원. 당기순이익을 500만 원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 곱하기 지분율 20%니까 100만 원 늘려주고 지분법 이익 100만 원이다. 당기순이익 50만 원 현금 배당했을 때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적용투자주식 50만 원 중에 20% 줄여야 되겠죠? 적용투자주식 10만 원 빠져나가고 현금 10만 원 받는 걸로 처리를 한다. 자, 여기까지 하고 216페이지는 다음 주부터 한다.